유라시아의 지평선을 피로 물들여온 푸른 늑대의 발톱이 마침내 한반도의 끝단에 닿습니다. 호라즘의 성벽을 가루로 만들고 루시 공국들을 짓밟았던 몽골의 철기군. 대륙을 집어삼킨 그 광폭한 질주가 거대한 장벽 앞에 멈춰섭니다. 안개 속에서 강화도가 고고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몽골 장수들이 채찍을 휘두르며 포효하지만 소용돌이치는 염하의 물살은 대륙의 강자들을 비웃듯 요동칩니다. 초원의 전사들에게 물은 미지의 공포이자 거대한 무덤입니다. 배 없이는 건널 수 없는 이 좁은 수로는 제국의 오만을 처박는 깊은 심연이 됩니다. 단순히 물길 때문이 아닙니다. 바닥을 드러내는 갯벌은 말들의 다리를 묶는 치명적인 덫이 되고 순식간에 밀려드는 밀물은 집채만 한 파도가 되어 군마를 집어삼킵니다. 해협 너머 강화도 성벽 위에는 안도의 한숨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육지를 제물로 바치고 얻어낸 비겁한 전리품입니다. 성 안으로 허락받지 못한 수십만 백성들은 지금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몽골군의 광기 어린 함성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건너지 못한 제국의 칼날은 이제 갈 곳 없는 민초들의 목줄을 겨눕니다. 왕은 파도 너머로 숨었고 백성은 피냄새 진동하는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려는 절대 권력의 몽골과 한 뼘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고려의 민초들이 벌이는 30년 지옥도의 서막, 지금 시작됩니다. 해협 너머로 왕실의 어가가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고려의 북방 관문인 귀주성에 거대한 먼지 구름이 들이웁니다. 지평선을 가득 메운 것은 구름이 아니라 수만 마리의 군마가 일으키는 죽음의 징조입니다. 몽골의 원수 살리타가 이끄는 정예 철기군이 성벽 앞에 멈춰섭니다. 그들의 칼날에는 이미 유라시아의 수많은 도시를 허물며 묻힌 핏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채 검게 눌러붙어 있습니다. 성벽 아래 수십 년간 전 세계의 성을 함락시켜온 몽골의 한 노장이 투구 사이로 귀주성을 올려다봅니다. 그는 직감합니다. 이 성은 지금까지 보아온 곳들과 공기가 다릅니다. 항복을 권유하는 사신의 목을 베어 성루에 내건 서북면 병마사 박서의 결의는 미동조차 없습니다. 몽골군이 거대한 투석기를 앞세워 공격을 시작합니다. 집채만 한 돌덩이들이 성벽을 때릴 때마다 화강 암벽이 비명을 지르며 가루가 됩니다. 무너진 틈새로 몽골군이 개미떼처럼 기어오르는 순간 성벽 위에서 끓는 기름과 쇳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비명이 대기를 찢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몽골 병사들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전투는 3일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몽골은 무려 7차례나 전술을 바꿉니다. 성벽 아래로 굴을 파고 들어오는 적들을 향해 고려군은 성 안쪽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끓는 물을 부어 땅 밑을 거대한 무덤으로 만듭니다. 거대한 목책과 불화살, 심지어 도끼까지 동원되지만 고려의 성벽은 요지부동입니다.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사방에서 터지는 폭발음 속에 귀주성은 거대한 화산처럼 타오릅니다. 성벽 위 병사들의 얼굴은 그을음과 피로 얼룩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화살은 이미 고갈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성 안의 여인들은 치마폭에 돌을 날라 성벽에 깨진 틈을 메우고 아이들은 부러진 화살촉을 다시 갈아 병사들에게 건넵니다. 이것은 국가의 전쟁이기 전에 내 아이와 내 부모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공동체의 항거입니다. 살리타는 결국 귀주성을 포기하고 우회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국이 마주한 첫 번째 굴욕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승리 뒤에 잔혹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경의 조정에서 도착한 밀사가 박서 앞에 내민 것은 포상이 아닌 항복과 철수를 명령하는 국서입니다. 성을 지켰으나 전쟁에 패배한 자들, 박서는 칼을 거두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왕실이 몽골과 맺은 굴욕적인 조건에 따라 귀주성의 영웅들은 승리의 문을 스스로 열고 적진으로 걸어나가야만 합니다. 성을 나서는 병사들의 등 뒤로 무너진 성벽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귀주의 철옹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려의 심장이 먼저 무너졌을 뿐입니다. 귀주성에서 뜻밖의 일격을 당한 몽골군이 분풀이를 하듯 남하를 시작합니다. 서기 1232년의 겨울, 경기도 처인부곡, 대륙의 원수 살리타가 이끄는 철기군이 다시금 한반도의 심장을 겨눕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처인성은 성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그저 진흙으로 쌓아올린 보잘것없는 토성에 불과합니다. 이미 유라시아의 대도시들을 잿더미로 만든 그들에게 이 작은 마을은 한낱 짓밟고 지나갈 길목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초라한 흙벽 안에는 조정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규군조차 떠나버린 이곳을 지키는 것은 승려 김윤후와 부곡이라 불리며 천대받던 하층민들입니다. 무기도 갑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서로의 눈을 응시합니다. 공포는 어느덧 결연한 의지로 변하고 성 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듭니다. 살리타는 단 한 번의 돌격으로 이 가소로운 저항을 끝내고자 합니다. 그는 호위병조차 물린 채 직접 말을 몰아 성문 앞까지 다가섭니다. 고려의 백성들이 겁에 질려 기어 나오기를 기다리는 오만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성벽 위 좁은 틈새로 한 승려가 시위를 당긴 채 그의 심장을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살 한 발이 허공을 가릅니다. 비명조차 지를 틈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날아간 화살은 정확히 살리타의 눈을 관통합니다. 유라시아를 호령하던 제국의 사령관이 말 위에서 비참하게 굴러떠지는 순간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몽골군의 지휘 체계는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대장을 잃은 기병들의 눈동자에 난생 처음으로 당혹감과 공포가 서립니다. 적장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처인성의 백성들이 성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괭이와 낫을 든 이들이 철갑을 두른 기병들을 향해 분노의 사효를 내지르며 달려듭니다. 그것은 생존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그동안 쌓여온 억눌린 울분의 폭발이었습니다. 사기가 꺾인 몽골군은 썰물처럼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세계를 정복한 푸른 늑대의 발톱이 고려의 이름 없는 흑벽 앞에서 무참히 꺾이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처인성의 승리는 전 고려를 전율케 합니다. 일개 승려와 천민들이 제국의 원수를 사살했다는 소식은 강화도의 숨은 조정에도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승리는 곧 몽골의 더 잔혹한 복수를 불러오는 도화선이 됩니다. 이제 몽골은 단순히 고려를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겠다는 기세로 다시금 말발굽을 재촉합니다. 살리타의 전사라는 전대미문의 치욕을 겪은 몽골은 이제 전쟁의 성격을 바꿉니다. 정복이 아닌 철저한 파괴와 보복이 그들의 화두가 됩니다. 그 광기 어린 칼날이 향한 곳은 천년 왕조 신라의 위엄이 서린 경주입니다.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는 이미 피냄새와 타버린 곡식의 매연이 섞여 있고 서라벌의 하늘 위로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지평선 너머로 몽골의 선발대가 모습을 드러내자 경주의 백성들은 거대한 탑 아래로 모여듭니다. 높이 80m, 동양 최대의 목조 건축물인 황룡사 9층 목탑이 그들을 굽어 살핍니다. 외세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막아내겠다는 일념으로 세워진 이 탑은 고려인들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닌 민족의 자존심이자 영적인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기병들에게 그것은 그저 태워 없애야 할 거대한 땡감에 불과합니다. 횃불이 던져집니다. 벼락 같은 굉음이 서라벌의 대지를 뒤흔듭니다. 몽골 병사들이 내던진 불길이 목탑의 하단을 집어삼킵니다. 건조한 가을바람을 타고 불길은 뱀처럼 떨리를 틀며 9층 꼭대기까지 치솟습니다. 수백 년간 비바람을 견디며 한반도를 지켜온 거대한 거인이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립니다. 붉은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불타는 석가래가 지면을 때릴 때마다 지켜보던 백성들의 가슴에도 지울 수 없는 구멍이 뚫립니다. 찬란했던 금동 불상들이 열기에 녹아내려 눈물처럼 바닥을 흐릅니다. 몽골군은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승리의 함성을 내지르지만 고려의 승려들과 백성들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지도 못한 채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사찰 내의 수많은 경전과 보물, 그리고 7세기부터 이어져 온 민족의 기억이 단 몇 시간 만에 검은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몽골의 전략은 잔혹할 만큼 명확합니다. 성벽을 넘지 못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황룡사가 불타는 동안 인근의 서원과 사찰들 역시 하나둘씩 불길에 휩싸입니다. 기록은 사라지고 불상은 탈취당하며 장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한 민족의 과거를 지우고 미래를 부정하는 문화적 학살입니다. 불길이 사그라든 자리에는 뜨거운 열기와 거대한 초석들만이 덩그러니 남습니다. 고려의 자부심이었던 9층 탑은 사라졌고 이제 그 빈자리는 공포와 절망이 채웁니다. 하지만 이 참혹한 파괴는 고려인들을 굴복시키는 대신 더 지독한 도끼를 품게 만듭니다. 형체는 사라졌으나 재가 된 자부심은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려는 붓 대신 칼을, 경전 대신 창을 들고 지옥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잿더미가 된 경주의 매연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강화 해협의 물살을 가르며 전령이 섬 안으로 들어섭니다. 왕궁의 뜰에 엎드린 전령의 입에서 황룡사가 불탔다는 소식이 흘러나오지만 정작 성 안의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합니다. 높은 성벽과 거센 물살이 만들어낸 이 요새 안에서 대륙의 비명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조정의 실세 최후의 저택에서는
오늘도 화려한 연회가 열립니다. 육지의 백성들이 몽골군의 칼날 아래 숨죽일 때 강화도의 권력자들은 귀한 비단옷을 두르고 산의 진미를 즐깁니다. 담장 밖으로는 성을 쌓느라 동원된 장정들의 신음이 가득하지만 담장 안의 고관대작들은 시를 읊으며 자신들이 구축한 이 작은 낙원에 취해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두 개의 고려가 존재합니다. 강화도의 견고한 성 안에는 금빛 기와가 번쩍이고 부처의 가호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아래 팔만대장경을 새기는 망치 소리가 경건하게 울려 퍼집니다. 명분은 드높으나 정작 그 부처가 보살펴야 할 백성들은 성 밖 해안가에 버려져 있습니다. 육지에서 도망쳐 나온 피난민들이 섬으로 들여보내달라며 울부짖지만 강화의 성문은 몽골군을 막을 때만큼이나 차갑게 백성들을 향해서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섬 안의 풍요가 극에 달할수록 육지의 분노는 비수가 되어 쌓입니다. 몽골군은 이제 영리하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섬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강화도가 내려다 보이는 해안가에 고려인 포로들을 끌고 와 고문하며 시위합니다. 성벽 위 병사들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지만 섬 안의 지배층은 종묘사직을 보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라며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군대는 왕실을 호위하기 위해 섬 안에 묶여 있고 지방의 고을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산성으로 섬으로 흩어집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잃은 육지는 무법천지가 되고 백성들은 이제 왕이 아닌 자기 손에 쥔 낫과 괭이를 믿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백성을 버린 그 순간 고려의 근간을 지탱하던 충성심의 토양에는 배신감이라는 독초가 자라납니다. 바다는 몽골군을 막아주는 방패였으나 동시에 고려의 심장을 육지로부터 도려내는 칼날이기도 했습니다. 섬 안에서 8만대장경의 판목이 하나둘 쌓여갈 때 육지의 강토는 그보다 더 많은 백성의 무덤으로 덮여갑니다. 이 기묘하고도 잔혹한 대치는 결국 고려라는 공동체를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뜨리는 가장 뼈아픈 서막이 됩니다.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몸을 숨긴 자들과 생존을 위해 몸을 던진 자들, 그 메울 수 없는 간극 사이로 고려의 운명을 결정지을 또 다른 폭풍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육지를 피로 적셨던 말발굽 소리가 잦아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의 정적이 아닙니다. 강화도의 견고한 성벽 안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무신 정권의 실세들이 당혹감에 휩싸입니다. 왕실과 온건파 신료들이 비밀리에 몽골과 손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국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결사전을 외치던 이들의 명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허망한 독백이 되어갑니다. 무신 정권의 심장부였던 최씨 가문이 내부의 배신으로 무너집니다. 칼로 세운 권력은 결국 칼에 의해 마감됩니다. 권력의 공백을 틈타 고종의 뒤를 이은 원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의 저항은 나라의 멸망뿐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고려의 태자가 직접 몽골의 칸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것은 항전의 마침표이자 복속이라는 굴욕의 서막입니다. 고려의 태자가 쿠빌라이 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대륙의 새로운 주인 쿠빌라이는 자신을 찾아온 고려의 태자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세계 제국 몽골에게 고려는 정복하지 못한 가시였으나 이제는 제국의 일원이 되어야 할 변방입니다. 태자는 약속합니다. 강화도의 성을 허물고 개경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이는 지난 30년간 육지에서 쓰러져간 수십만 민초들의 희생을 뒤로한 채 선택한 생존의 방식입니다. 서기 1270년 드디어 강화의 성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선이 아닌 패배의 행렬입니다. 섬 안에서 안락을 누리던 관리들은 다시 개경으로 향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육지 백성들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잡초가 무성한 폐허가 되어 있고 찬란했던 궁궐터에는 까마귀만이 가득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백성들의 손등 위로 통한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모두가 항복을 말할 때 결코 칼을 내려놓을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신 정권의 사병이자 최정예 부대였던 삼별초입니다. 그들에게 개경 환도는 곧 죽음이자 굴욕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정부를 세우며 바다로 향합니다. 항복을 선택한 중앙정부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반란군. 고려는 이제 내부에서 갈라져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고려의 산하에는 여전히 전란의 불씨가 일렁입니다. 몽골의 간섭이라는 새로운 사슬이 고려의 목을 죄어오고 저항을 멈추지 않은 삼별초의 함성은 진도로 제주도로 멀어져 갑니다. 지옥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형태가 전쟁에서 지배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에 맞서는 마지막 불꽃들이 남쪽 바다 위에서 타오를 준비를 마칩니다. 개경의 하늘에 몽골의 연호가 울려 퍼질 때 남쪽 바다에서는
기이한 함성이 솟구칩니다. 강화도를 떠난 삼별초의 함선 천여 척이 거친 물살을 가르며 진도로 향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려 왕실의 군대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고려의 진정한 계승자로 자처하며 몽골의 지배 아래 들어간 개경 정부를 부정하는 거대한 해상 요새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진도에 들어선 삼별초는 용장성을 쌓고 새로운 왕을 추대합니다. 육지에서는 몽골군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바다 위에서는 여전히 고려의 깃발이 드높습니다. 대륙의 끝까지 점령했던 몽골군도 소용돌이치는 남도의 바다 앞에서는 다시금 발을 멈춥니다. 이제 전쟁은 대륙과 반도의 싸움이 아니라 거대 제국과 그 제국에 끝내 길들여지지 않은 섬의 사람들 사이의 대결로 압축됩니다. 여몽연합군, 즉 고려와 몽골의 연합함대가 진도를 포위합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비극이 펼쳐집니다. 압도적인 화력과 수적 열세 앞에 진도의 방어선이 뚫리고 비명이 바다를 메웁니다. 삼별초의 지휘관 배중소는 전사하고 성은 함락되지만 남은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거센 파도를 넘어 한반도의 최남단 제주도로 향합니다. 제주도 항파두리성, 이곳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입니다. 삼별초는 거친 돌풍과 돌로 가득한 이 척박한 땅에서 마지막 성벽을 올립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말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국어라는 생존 대신 자존을 선택합니다. 몽골의 철기군이 배를 타고 섬에 상륙하는 순간 고려의 마지막 자존심들은 창을 꼬나쥐고 경랑 속으로 뛰어듭니다. 서기 1273년 마침내 제주도마저 함락됩니다.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김통정과 그의 병사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포로가 됩니다. 30여 년을 끌어온 여몽 전쟁의 실질적인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입니다. 탐나의 푸른 바다는 고려 병사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들고 그들의 함성은 거센 바람에 실려 바다 너머로 흩어집니다. 삼별초의 괴멸로 고려의 모든 저항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족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에 맞서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그들의 투쟁은 훗날 고려가 몽골의 완전한 속국으로 전락하지 않고 그나마의 자주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칼은 꺾였고 깃발은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지켜낸 그 기계는 고려라는 나라가 대륙의 일부로 사라지는 것을 막아낸 마지막 방패였던 것입니다. 서기 1273년 제주 항파두리성의 함락을 끝으로 30여 년에 걸친 광풍이 잦아듭니다. 대륙을 휩쓸던 푸른 늑대의 말발굽 소리는 이제 한반도의 산하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하지만 정적이 찾아온 자리에는 승리의 환희 대신 난도질당한 강토의 처참한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수십만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 유라시아의 노예 시장으로 끌려갔고 천년을 버텨온 사찰과 궁궐은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고려는 이제 독립된 제국이 아닌 몽골의 부마국이라는 굴레를 씁니다. 왕의 이름에는 충이라는 글자가 붙고 복식과 언어에는 몽골의 색채가 강요됩니다. 외견상 고려는 제국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완전히 매몰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몽골은 끝내 고려의 심장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를 직할령으로 다스리던 몽골이 고려에 많은 왕실의 존속과 고유의 풍습을 인정한 것은 30년간 육지의 민초들이 보여준 질긴 저항에 대한 경외이자 두려움의 산물이었습니다. 800m 해협을 사이에 두고 버린 고독한 사투, 처인성에서 승려와 노비들이 쏘아 올린 화살 한 발, 그리고 이름 없는 산성에서 돌을 던지며 버틴 아낙네들의 결기가 모여 이 나라의 멸망을 막아낸 것입니다. 역사는 묻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작은 나라를 그토록 오랫동안 버티게 했는가? 그것은 화려한 조정의 외교술도 견고한 성벽도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자신들을 버렸을 때조차 스스로를 고려인이라 믿으며 낯을 들었던 백성들의 자존이었습니다. 30년의 지옥도는 참혹한 패배의 기록인 동시에 어떤 제국도 꺾을 수 없었던 한 민족의 지독한 생존 의지에 관한 증명입니다.